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오후 소설가 고 박화성 여사 빈소에 관계 비서관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88년 1월 30일 새벽,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소설가, 80평생을 현역 작가로 살아온 한국 여류 문학의 큰별, 소영 박화성.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아름답고 빛나는 문학의 꽃을 피워냈던 그녀가 파란만장했던 생과 이별을 고하고 떠난 것이다. 84세까지 사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현역 작가로 계셨다는 거. 제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분의 위치라는 건 어떤 문인의 위상보다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 정신적인 상징이랄까 징표로서 목포 그럼 박화성 문화 그럼 목포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을 한다는 사람은 자연히 이렇게 따르게 됐죠. 박화성을 연구한다는 것만으로도 페미니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 문학자에 대한 연구 자체가 너무 일천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불타는 창작열로 우리 문학사에 길이 빛날 작품들을 남기고 간 소영 박화성. 그녀에게 있어 문학은 자기 존재의 의미요, 삶 그 자체였다. 개항 후 개화의 물결이 파고들던 목포. 화성은 이곳에서 아버지 박운서와 어머니 김운선의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다. 선창의 객주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수완이 뛰어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들을 서울과 평양에 유학시킬 만큼 선구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화성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야기책 읽기를 즐겼는데 화성이 문학과 자연스레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신흥 부자였던 부모의 그늘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던 화성은 정명여학교 시절 어린 나이에 월반을 거듭할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다. 11살 때는 유랑의 소녀라는 모방소설을 쓰고 화성이라는 아호를 직접 지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문학적 감수성이 남달랐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화성이 처음 입학한 곳은 정신여학교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반대해 숙명여학교로 전학한다. 화성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 한편 학교를 방문한 왕세자 앞에서 풍금 독주를 할 정도로 예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화성은 15살의 어린 나이로 교편을 찾는다. 정말 남성 위주의 봉건적인 그런 사회에서 15살의 저기 목포 시골 처녀가 올라와가지고 천안에서부터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처녀 때는 영광중학원 선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열 또 교육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아주 독실했죠. 그때 15살에 천안에서 또 아산에서 국민학교 선생할 때에는 전부가 학생들이 다 애엄마였고 또 전부 상투 쓴 남자 어른들이 학생들이었고 그런데 거기 15 처녀가 그걸 앓고 있었으니까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꿈은 동경유학이었다. 하지만 화성은 아버지의 외도로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동경유학의 꿈을 접고 영광이 문향이라는 소식을 듣고 영광중학교 교원으로 부임한다. 19살 때 영광을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 신여성으로서 하나의 선망이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학교 과정을 했습니다. 광흥학교라고. 그래서 그 교사로서의 그 진영이 조은 선생님보다 그렇습니다. 문인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인연을 갖기를 조은 선생 희조신이라고 하나의 그 인도관계를 깊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문화 활동을 하게 되죠. 훗날 화성은 내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세월은 영광에서의 매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영광에서 보낸 3년은 화성의 문학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는 시간들이었다. 화성의 문학 수업은 자유예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틈틈이 쓴 수필이 3번이나 장원에 뽑힐 정도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화성은 시조 시인 조운에게 습작 노트를 보이고 일본이나 서구 문호들의 책을 빌려 읽으며 문학적 친분을 쌓아간다. 항저에서 근혜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이 글로 이렇게 그분을 참 흠모하는 그런 시를 쓴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82살, 5살 내가 박하성 씨를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여담으로 내가 고백을 한다면서 그 시는 나를 소재로 한 시인데 야국이라는 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국이라는 그 시가 되게 내용이요. 가다가 주춤 머무르고 서서 물끄러미 바라나니 산뜻한 너의 맵시 그도 마음에 들거니와 너 보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어 못 견뎌 이런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이 저희 박하성 선생을 흠모하는 하나의 그 시로 이렇게 박하성 씨가 알고 있고. 이렇듯 시조 시인 조운과 문학적으로 각별한 정을 나누던 화성은 그의 소개로 춘원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문단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20회를 간 넘긴 화성의 인생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박화성 문학의 꽃봉오리도 봄을 맞아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소설가 박화성의 처녀작이자 문단 데뷔작인 추석전야. 작품의 무대는 식민지 시대 추석을 앞둔 목포의 한 방직공장. 방직공장 여공인 주인공 영신은 추석맞이를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싹바느질로 돈을 모은다. 그러나 돈은 땅 주인에게 모두 빼앗기고 만다. 이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 억압과 착취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19살에 데뷔를 하시는데 이미 그때 뚜렷한 그 사회에 대한 그 지식이 들어서 그 사명의식을 드러내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는 박하성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뚜렷한 그 문학사적인 위상을 지닌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1925년 3월) 화성은 그토록 열망하던 동경 유학을 떠난다. 1920년대 들어 대정시대를 맞은 일본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수도인 동경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일본 여자대학에 입학한 화성은 독서회에 가입하고 조선 유학생들의 모임인 근우회의 동경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과 접하게 된다. 이후 유학 기간 중에 만난 사회주의 운동가 김국진과의 결혼으로 화성의 사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시대에 벌써 1922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유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식민 정책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독립국가로서의 온 세계에 부끄럽지 않냐는 나라가 만들까? 그래서 자기의 일신의 영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될까? 어떻게 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까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 대학교 유학 시절부터 그 남성들은 신간회 중심이지만 어머님은 여성들은 근우회라고 있었는데 그 근우회 초대 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학교 때부터 강한 사회 의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으로서 이제 소위 그 동반 작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쪽에 관심을 가졌고. 문단 데뷔 후 7년 만에 화성이 발표한 소설 백화. 여성 작가 최초의 장편 소설인 백화는 한 여성의 불행을 민족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 소설인데 그녀의 문학 노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1920년대 갈수록 실업자가 늘어나자
목포에서도 그 구제를 위한 대규모 하수도 공사가 실시된다. 공사를 맡은 일본인 중정 대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항일 지식인 동구원의 지도로 투쟁을 벌여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게 된다. 당시 하수도 공사를 꼼꼼히 취재 기록한 화성은 당시의 상황을 긴박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격분된 300명의 노동자들은 중정 대리를 끌고 경찰서에 쇄도하였다. 눈을 둥그레해가지고 마당에 겹겹이 들어서서 살기가 등등하여 날뛰는 군중들을 둘러본다. 소장에게 연회시켜라. 중정 대리란 놈을 끌고 가자. 나하로 우르르르 몰려 들어가는 군중들 밖에 섰던 자들까지 두 손을 벌리고 막는다. 박화성의 소설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 수 있는 하수도 공사라는 작품은 35년 이전의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룩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성을 문단에 추천했던 이광수는 소설 하수도 공사를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은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녀의 작가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일제 식민지 치하, 가난에 시달리는 노동자, 농민들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들 삶의 비참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면서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식민지 치하를 살아오면서 그 지식인으로서 그 사회에 자기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확고한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그 나름의 이 그 민족의식이라든가 또 교육으로 보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지도자적인 그러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 외에도 또 화성의 1934년작 홍수전후. 상습 침수 지역인 나주 영산포를 배경으로 1930년 7월에 있었던 경호 대홍수 때의 참상을 그린 작품이다. 홍수라는 절박한 순간에 화성은 주인공에게 가난을 천명으로 하는 숙명관 대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녀의 지도자적 의식은 이후 발표된 헐어진 청년퇴간이나 고향 없는 사람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홍수 전후의 후편격인 고향 없는 사람들은 일제의 착취로 피폐화된 고향을 버리고 떠난 오삼룡 일가의 얘긴데, 이주민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 극복 의지를 투박한 호남 사투리에 실어 구수한 맛을 더해준다. 박화성 선생님의 특히 해방 전 작품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었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작가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가장 기대되는 작가를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박화성 씨가 뭐 한 5위 안에 들고 그랬던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째는 이분이 여성 작가라고 하는 점에서 문학사의 주류에서 논해지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보다 더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소외가 됩니다. 박화성 문학은 맨시비즘이라고 해서 지식인 중심이에요. 지식인이 이 프로레타리아 계층의 사람들을 의식화시켜서 말하자면 바람직한 나라, 바람직한 세계로 이끌자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문학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한켠에 시련이란 복병을 숨겨두는 걸까? 가정보다 사회주의 운동을 우선시했던 남편 김국진이 만주로 떠나면서 결국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1년 후 그녀는 사업가 천덕군과 재혼한다. 사회주의자와의 이별, 자본 사업가와의 만남.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이후 그녀의 작품 성격을 구분짓게 한다. 김국진 선생의 영향 때문에 특히 소위
프로문학의 동반 작가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재혼하시면서 아버님은 그 김국진 선생하고는 정반대죠, 사상적으로. 여기는 지주 출신인데다가 또 그 집안인데다가 나중에 일본 공대 섬유공학과 한국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산업자본화 할 때 또 제일 빨리 하신 분이고 이렇게 되고 또 아주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국진 선생하고는 전혀 이념이고 사상적으로 정반대. 그래서 그 재혼을 하면서 그쪽의 첫 번째 그 후배들은 심지어 변절이다고까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1940년대 들어 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은 창씨 개명을 강요하며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하고 문인들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로 작품 쓰기를 강요당한다. 이에 화성은 일제화의 타협을 거부하고 작품 활동을 중단한다. 이후 화성은 목포 용당리에 머물며 사업가인 남편의 뒷바라지, 승준, 승세, 승걸 세 아들의 교육 문제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화성은 일기 쓰는 일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종이 위에 일상의 얘기를 빈틈없이 채워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기쁨의 순간도 잠시. 한반도는 좌우의 대립, 민족 분단이라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다. 그 와중에 화성은 목포에 정착한다. 화성이 자신의 반생애를 보냈던 용당리 986번지. 당시 화성의 서가 세한루에는 광주, 전주, 순천 등지에서 문학의 뜻을 둔 교사나 학생들이 자주 찾아와 좌담을 가졌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전우, 갈매기 등의 시 동인지를 발간할 정도로 목포에서의 문학 활동은 활발했다. 이렇게 목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인 조직이 생겨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1950년 이후 한국 동란을 겪으면서 목포에 한참 정착을 하십니다. 그 무렵에 목포의 문학적 기틀을 닦아 나오셨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용당동 집 마당 한켠에 버티고선 이 기념비에서 우리는 화성이 목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던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박화성 선생의 용당리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소위 문학 청년들 이미 등단했던 사람이건 문학 지망생이건 찾고 놀러 다녔죠. 눈보라 같이 날 그 연동 터질목 지나서 거기 가면 손수 주한상을 찾아내시고 물론 박선생 술 못 마셔요. 아주 못 마시지만 우리한테 이것도 먹으시오 저것도 먹으시오 하면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던 그런 것을. 용당리 시절 그녀와 더불어 문학에 대한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을 표현해 놓은 후배 문인들의 작품에서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다. 화성을 그리는 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박화성 문학기념관.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기념관인 이곳은 뜻있는 문인들과 가족들의 노고로 이루어졌다. 그때 우리가 50년 중학교 때 내가 목중 편입했을 때 그때 그 첫 인상이 그러더라고. 다른 연예 어머니와 조금도 다름없이 참 평범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화성에게는 고향 목포의 후배들이 자식과도 같았다. 나중에 어머님의 문단의 후배가 되면서도 사실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어.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사랑을 저한테도 주셨고.
그런 사랑 때문에 그만큼 저 만났을 그녀에 대한 때도 기억은 여자차가 쉬 됐어요. 잊혀지지 않을 것이리라. 여기 보면은 그 고개를 넘으면 이제 작품 연재를 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때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거 고개를 넘으면이라는 작품 그 제호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의 그 의견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또 거기 그 산문 심사를 선생님이 일일이 그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오랜 세월을 화성과 한 몸으로 살아온 1800여 점의 유품들에서 두 사람은 그녀를 만나고 있다. 자식 교육에 철저했던 어머니자 너른 사랑으로 후배 문인들을 감싸주던 소영 박화성. 그녀는 그렇게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1950년대 서울. 민족분단이라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곤회에 빠져있던 화성이 작품 활동을 재개한다. 숱한 시련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순들이 창작애로 그녀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해방 후 그녀의 작품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이 되었던 작품이 장편소설 고개를 넘으면이다. 고개를 넘으면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는 작품 활동의 재개를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5년에 쓰신 건데요. 그러니까 1937년 무렵에 거의 그 일종의 그러다가 절필이라고 하지 않고 각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제가 강요하는 일제 그 일본말로 소설을 쓰지 않겠다 해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시지 않으시다가 해방 이후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이제 그 소설을 쓰시고 단편 몇 개, 꽁트 몇 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시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게 1955년이니까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일종의 공백기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이분으로서는 이제 그 살림하고 아이 기르고 하시는 데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해방이라고 하는 그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가지셨던 어떤 사상 문제에 대한 그런 갈등도 없지 않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장편 고개를 넘으면은 신간회 간부이자 광주 학생운동 주도자의 딸로 태어난 한 여성의 애정 심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 화성은 민족 분단 이후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포부와 이상 추구를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애정 그 심리를 다룬 통속 소설을 썼다 이런 평가를 덜 하기도 하지만은 전 작품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관통을 해서 살펴보자면은 그분의 그 소설은 그 주제 의식이 강한 데에 하나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애정 그 남녀 간의 애정 심리 그런 갈등 이런 것을 그 탐구하는 소설을 쓰시면서도 그 바탕에는 언제나 민족 의식이라든가 그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모순이라든가 또는 그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내지는 고발, 그 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한 고발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하셔요. 화성은 자신의 전 문학기를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보여주는데 이런 연유로 그녀의 작품엔 언제나 정치 현실이 언급되고 있다. 단편 딱한 사람들에는 친일 세력이 다시 관리로 등용되는 자유당 정권 시대의 현실이 나타나고 원두막 풍경이란 작품에는 불법 부정선거, 태양은 날로 새롭다에서는 4.19 혁명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1965년작인 원죄인에는 64년 3월에 있었던 한일 간의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언급되고 활화산에서 이름을 받고 출간된 휴화산에는 제주 4.3 항쟁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현실 비판을 뼈대로 한 작품들에서 화성은 해방전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낙관주의적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문학 인생에 있어 원숙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장편 소설과 함께 우수한 단편 소설들이 많이 발표된다. 이분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늘 하는 그러한 주제 중심의 작가이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원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유념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어떤 수필에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세계관으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낙관적인 그러한 구원의 지시를 제시할 때 왜 이것을 통속성으로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 나름으로 고발하고 비판하는. 화성이 문단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던 해 그녀는 서울 하월곡동 양옥집으로 이사온 후 13년을 이곳에서 살게 된다. 예전의 뒷산은 달동네 판잣집으로 뒤덮여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는데 회갑을 맞은 화성은 여원이라는 잡지에 연재하던 자신의 자전적 소설 눈보라의 운하를 출간한다. 여기서 화성은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 곁에서 거들어주는 아무런 힘 없이 나는 나 홀로 메마른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었다. 피와 땀으로 내 뱃길을 마련해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의 길고 먼 항해를 계속해온 것이라고 수리하고 있다. 이 시기 화성은 한국문학상, 예술원상, 문화훈장 등을 수상하게 되는데 한국문인협회 이사, 팬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사회 활동을 펼치고 소설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간다. 소영 박화성.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문학 창작의 운하에는 이제 눈보라가 사라지고 밝은 서광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정적으로는 아들 삼형제와 며느리들과 함께 문학가족을 이뤘는데 둘째 아들 천승세와 맏며느리 이규희는 지금도 현역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정 안에서는요, 특별히 뭐 소설가 선후배로서의 고부간이라고 해서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나 같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여성들이 대체로 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감히 표현도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들 살아온 데 비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것은 아주 또렷하셨어요. 무슨 어떤 식성이라든지 또는 의상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좀 남다르셨다고 생각되죠. 자유연예의 바람이 불던 때부터 뾰족 구두에 양장을 고집하던 문 여성들과는 달리 화성은 평생 한복만을 고집했다. 보라색을 유난히 좋아했던 화성은 한복과 가방 그리고 신발을 같은 색으로 맞춰 입기를 즐겼던 멋쟁이였다. 여름철에도 장갑을 즐겨 여름 장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나이와 함께 늘어난 손등의 주름살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화성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는 어떤 손님도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소설 속에서 그려낸 여주인공들처럼 화성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자 했다. 여름에도 손에는 그 장갑을 꼈어요. 그 나이 드시면서 손이 늙는 것을 남한테 보이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뭐랄까 몸 관리를 잘하시고 남한테 절대 추한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죠. 그래서 그 완벽주의가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한국적인 여성, 한국적인 어머니 그 전형이에요. 80평생 동안 자신의 작품 활동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가정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한국의 어머니 박화성.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무수한 시련들을 겪어나가야 했던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던 여자 주인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화성은 195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벼랑에 피는 꽃의 집필 동기에서 이렇게 밝힌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서라도 자기가 하겠다고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야말로 생명만큼 자기의 목숨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자기의 목적만큼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큼은 자기만 노력을 하면 기억고 되겠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위대한 여성의 하나의 대표적인 여성상을 내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장편소설 벼랑에 피는 꽃의 시대적 배경은 박화성이 천안 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해방 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재개하던 때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작품의 주인공 현승란은 과연 어떤 여잔가? 아주 그 현승란이는 원체가 천성 타고나기를 야무지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감정에 지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발표를 똑똑히 하고 하는 그런 여성을 하나를 내가 작정했어요. 벼랑이라고 하는 거는 참 흙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지, 꽃필 조건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한 바위에라서도 기어코 꽃을 피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서,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제 그 현승란이는 자기에게 스스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일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교원 생활을 했죠. 일제 식민지 시대 신교육을 받고 교육계에 뛰어든 주인공 현승란은 불굴의 의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데,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벼랑의 꽃을 피운 주인공의 모습은 교사로 출발했던 그녀 자신의 인생은 아닐런지. 거기 학교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자들은 한 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자만 이렇게 복지 교수를 해야 하는가, 어째서 4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철저히 느껴가지고.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성 주인공들은 언제나 그 여성의 역할에서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 일종의 여성 영웅적인 그러한 그 인물들을 많이 그려내셔서 당신 나름으로 처음에 그 작가가 되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그 지사적인 그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분의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꿈과는 달리 작가로서 평생을 한 60년 동안 작품 생활을 하시면서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화성은 여성의 현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부터 그녀는 강한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엘리트 여성이 아닌 부드럽고 선량한 심성을 지니면서도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강한 어머니상을 작품에 그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박화성의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작품 활동과 육아와 가사노동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으로서는 여성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품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체험 자체가 너무 관념으로 변화돼 버리면서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해방을 하면 여성의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해방 이전 박화성의 소설에는 사회주의 여성 해방 의식이 나타난다.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여성 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결국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저는 박화성의 언제나 여성운동에 대한 강대적인 인식에는 의미를 생각하기 한계가 때문에 있었던 그 것이다. 강대적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려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지 않았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예. 이분은 역시 이상주의자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뛰어넘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라고 하는 거와 정면으로 이분은 충돌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워낙 잘나셨고요. 당신이 그 엘리트 코스를 쭉 걸어오신 셈이고 또 동시에 저로서 가장 이게 그 현실적인 이유라면은 어머니가 늘 옆에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기르면서 글을 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그 육아 문제하고 부딪히는 이 절실한 문제와 아주 그야말로 치열하게 붙어보지 않았었던 데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화성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엘리트 여성이 중심이었기에 노동과 가사일 속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일반 여성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윤리를 세우기 위한 관심은 변치 않았다. 이분이 워낙 그 총명하시고 정말 그 엘리트적인 그러한 그 우수한 분이셨기 때문에 보통 여자와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을 어쩔 수 없이 가지시고 그런 점에서 그 소설 속에서도 여성 문제는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했다.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어찌됐든 이분은 이 당신이 여성 작가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냥 작가라고 불리시기를 원하셨던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이 만반한 작가이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산 세검정 자락 옛집. 화성이 생전에 심고 가꿨다던 꽃과 나무는 흔적도 없고 빈 테이블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불타는 창작열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일궈낸 소설가 박화성. 그런 그녀의 문학 노정은 5, 60년대 원숙기를 거쳐 7, 80년대 문학적 결산기를 맞는다. 화성은 날카로운 현실 비판과 내일을 위한 역사 창조를 작품의 뼈대로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낙관적 결말을 맺는데 이 시기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그녀의 문학적 뿌리가 아버지 찾기, 아들과 어미의 가슴 저린 한 등 우리 근대사가 떠받치고 있는 시대적 아픔들로 뻗어가고 있다. 인생의 깊이가 작품의 원숙함으로 살아나고 있다. (86년) 가을부터 화성이 생과 이별하는 순간까지 살다간 서울 평창동 집. 어머님한테는 그녀는 이 집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고 이 한다. 집을 이사 오게 된 것도 어머님 여기서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 그림자도 짙어지는 걸까? 선택을 하셨으니까 틈만 있으시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국 여류문단의 큰 별이었던 그녀는 이곳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쪽에서 보내실 적에는 우리 어머님 그 당신의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그 번민을 드렸던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치 그 동아일보에서 그때 해직이 돼가지고 80년 해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승세는 동생은 또 그쪽에 막 그 민족 작가회의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화 성취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또 그러니까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이 따르고 저는 저대로 또 큰아들이 또 멀리 북한산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앉아 화성은 주변의 풍광을 즐겼다. 20년 동안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워봤던 84세의 소설가 소영 박화성.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들처럼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우뚝 섰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 생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 1년에 최소한도 단편 소설 한 편, 그다음에 이제 수필이나 이런 이제 뭐 단문 같은 것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작품 집필은 계속을 하셨죠. 물론 평생 동안 계속했던 일기도 물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최후 순간까지 쓰셨고, 그때는 글자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파형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박화성의 마지막 일기. 화성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의식을 놓지 않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따스한 햇볕보다는 눈보라치는 날이 많았던 지나간 우리네 역사에서 척박했던 근대 문학사의 선구자로서 치열한 인생을 살다간 소영 박화성. 그녀의 마지막 외침,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작가, 특히 또 여성 작가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작품 하나에서 혹시 실망을 했더라도 그 모든 작품을 꿰어서 읽어보려고 하는 이런 애정이 많이 요청된다고 봐요. 또 연구자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없으면 빼버리고 몇 개 작품만 가지고 언급을 하는 일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도 정말 꽁트 하나, 수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애정이 있어서 정말 피와 땀으로 엮어놓은 이 문학 세계를 우리가 잘 읽고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